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7일 프리마켓 뉴욕.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오늘 현재 시장 분위기 먼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 살짝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0.35% 정도 살짝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03%로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약간 각을 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마이크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분위기를 펼칠지 한번 기대가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요즘 변동성이 아주 맥스를 짚고 있는 저희 귀금속, 오늘은 빨갛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네, 오늘도 원자재 시장은 베네수엘라 사태 여파를 중심으로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다시 한번 그 가치가 부각되면서 금선물은 4,500달러, 은선물은 81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선물은 약보합권, 은선물은 2% 넘게 급락하면서 80달러를 하회한 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로는 구리 가격도 13,200달러라는 최고점을 찍고 1% 언저리로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13,100달러라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한편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인도할 것이고,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돼 미국의 통제하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이후 생산 증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WTI는 무려 56달러 선까지 떨어졌고요. 브렌트유도 60달러 초반 근방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또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일일까요? 천연가스가 지금 4.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겨울철 한파 때문이겠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주요국들이 다시 한번 난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달러라는 고점을 뚫고 있지는 못합니다. 3달러 50센트 부근에서 그래도 비교적 겨울철치고는 낮은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서울 매우 춥다, 수도권 매우 춥다라고 하시니까 다들 건강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1부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이동근 퍼스트팔 리서치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감상으로 남겨주신 게 그 아주 이제 풍성한 이야기를 아주 이제 빠르게 전달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속도감 있는 그러한 이야기 한번 또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급등하는, 그리고 어제는 신고가를 쓰는 그런 모습도 보인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게 아주 그 변동성이 엄청 빠른 상황에서도 S&P 500이 신고가를 썼다라는 점에서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요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이 크게 안 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미국이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수많은 경고를 날렸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베네수엘라가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시간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근데 방식으로 봐서는 조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스마트한 방법으로 간 거죠. 이렇게 공격 많이 안 하고 그냥 대통령 부분만 싹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 법정에 세우는 이런 방식을 택한 거고, 물론 이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쪽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그야말로 아메리칸 퍼스트,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런 쪽으로 가나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베네수엘라에 공격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이런 그 전선을 넓히려는 어떤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올해 이제 2026년에 새로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의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로도 지금 앞에서 이제 귀금속 가격 얘기해 주시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최근에 귀금속 가격이 오르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그 자금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시장의 어떤 위험 요인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네, 말씀하시죠. 전선 확대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지금 전선 확대를 뭐 콜롬비아나 쿠바나 이란은 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린란드도 우리가 전선 확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맹국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나토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린란드는 아시겠지만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등장을 하면서 신조가 생긴 게 이제 논노 독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을 했던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유럽의 분쟁에는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거니까 이 우리의 그 앞마당인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먼로 독트린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냐면은 사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먼로가 이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유럽이 되게 못마땅했었어요. 미국은 적대시하는 관계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상황은 많이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서방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건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 여기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내 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린란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그린란드를 지금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1867년이에요. 그때 미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알래스카를 매입했죠. 근데 그때 그린란드로 같이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린란드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때. 반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근데 알래스카만 이제 싼 값에 가지고 온 건데 근데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눈독은 예전부터 들여왔었던 거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일단 지하 자원과 관련된 얘기들. 히토류를 비롯해서. 히토류가 방점이 찍히는 건데 사실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그 정도 히토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토류뿐만 아니라 뭐 원유라든가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군사적 또는 이제 경제적인 굉장한 요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린란드에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 주둔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거를 우리의 영토로 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북극 항로를 우리가 장악을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러시아라든가 또 최근에 중국도 가만히 있잖아요. 중국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우리는 북극해 인접 국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국이 무슨 북극해 인접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도 그만큼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런 발언들을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덴마크 반대하고 그린란드 자체도 반대해요. 그린란드는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의 10배인데 인구는 50만 명입니다. 80%는 빙하고요. 그러니까 20% 정도의 이제 거기만 이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덴마크의 반대 또 이제 유럽이 들고 일어나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과연 미국이 이걸 매입할 수 있을지 뭐 그린란드 매입 법도 지금 막 상정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도 매입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그린란드에서의 어떤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마 미국이 조금 가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뭐 여기다가 또 미국의 주둔군을 늘린다든가 또는 이제 뭐 일정 거기서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이권을 좀 미국이 좀 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좀 아마 협상에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린란드는 입장이 좀 달라요. 사실 미국의 이 어떤 지금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콜롬비아라든가 쿠바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뭐 매입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매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뭔가 중간에 이제 좀 타협안을 내세우지 않겠는가. 뭐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를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오히려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금가격과 같은 안전자산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편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일단
투자자들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 미국도 마찬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되게 불안해해요. 뭔가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 금이 됐건 은이 됐건 뭐 채권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주식이 됐건 뭔가 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 자산을.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어떤 지금 그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고 화폐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첫 번째 어떤 이런 그 흐름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뭐 베네수엘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렇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마가라든가 이런 세력들을 되게 못마땅해 하지만 뭐 이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은 이것을 통해서 굉장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베네수엘라만 하더라도 당장에 이제 엄청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면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언제 불안정성으로 바뀔지 몰라요. 이게 어느 순간에 리스크 요인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물론 고도의 계산을 통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삐끗하는 상황들이 나온다면은 사실 그때는 조금 이 시장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베네수엘라, 그다음에는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린란드에 대한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자체, 이것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점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 근원에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저희가 지금 조금 이제 질문 순서를 바꿔서 저희가 그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대표님이랑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러셀 2000에 대해서 연초만 되면 이야기가 나와요.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요거는 이제 장기 차트입니다. 요 급락대가 코로나 때인데 어제 차트만 놓고 보시면은 러셀 2000이 원웨이로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진짜 자대고 그은 것처럼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중소형주의 시간이 오는 건가라는 헤드라인이 오늘 많은 언론사에서 나온 모습을 보였는데, 연초만 되면 반복되는 러셀 2000에 대한 올해는 다르다 라는 이슈가 뭐 작년도도 보면은 올해는 다르다라고 했으나 빠져서 제자리. 네. 2024년도 보면은 오르긴 했으나 나스닥보다는 네. 덜 올랐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표님이 아니다, 올해는 다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러셀 2000이 굉장히 좀 최근 한 3, 4년 정도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찬밥 신세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S&P 500만 가지고 있어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으니까. 최근 한 3년 동안에 S&P 수익률이 500 수익률이 75%예요. 3년 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동일하게 S&P 500의 차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거예요. 우상향이네요. 네, 그냥 우상향이에요. 뭐 중간에 약간의 쉬어감이 있었지만은 뭐 무시하고 그냥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3년 동안 75%가 올랐으면은 뭘 걱정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비싸지 않냐. 당장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자면은 지금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너무 싸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PBR 기준을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PBR 기준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주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만큼 지금 미국장이 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긴 높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자리에는 왔어요. 분명히 위치해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이에요. 이제는 금리 인하가 좀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올해 한 번 내린다, 뭐 두 번 내린다, 그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저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저는 올해 2번은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기에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대표님 작년이랑
작년에도 이제 금리 낮췄는데 S&P 500이 더 올랐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AI에 대한 그 AI라는 변수가 너무 강력하게 작용을 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M7.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거기서 거기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면은 최근 들어 올해 시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M7이 상대적으로 되게 약해요. 그렇죠. 올해 네, 올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게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주들이지 M7이 아닌 거죠, 이제는. 어제 뭐 엔비디아는 정작 남의 주가는 다 띄워놓고 자기는 못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 시장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M7이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저조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에 틀리면은 뭐 이제 요거 좀 먹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는 어떤 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인센티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S&P 500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가다 보니까 러셀 2000이 지금 예상 시적 기준 PER 보면은 대형주 대비해서 한 30% 정도 저평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말에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부터 한 3년 정도는 러셀 2000의 이익 증가율이 한 연 12%에서 20% 정도로 전망을 하는데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8%에서 12%예요. 그러니까 러셀하고 지금 S&P 500의 그 갭이 한 8% 정도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러셀 2000 기업들의 수익률이 이익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러셀 2000 그리고 작년 11월부터의 움직임을 보면은 러셀 2000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요한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게 러셀 2000이에요. 사실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M7의 조금 이제 어떤 그 둔화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맥을 같이 하면은 상대적으로 올해는 러셀 2000 쪽에 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 앞에서 이제 차트 보여주셨습니다면은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러셀 2000 굉장히 차트의 흐름도 좋아요. 이제 우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거 단순히 이것이 저는 뭐 이제는 그렇다면 뭐 S&P 500이냐 러셀 2000이냐 이렇게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이 아니고 저는 이제는 기술주 일변도의 시장이 조금 이제 시장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확산으로 이제 좀 변화해가는 국면이 아니냐. 너무 그동안 기술주만 시장에 매달려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뭐 어떤 헬스케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어떤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서서히 좀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올해 시장은 적어도 작년 시장보다는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어떤 일정 업종에 대한 쏠림이라든가 일변도의 어떤 상승의 흐름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들이 올해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대감 속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주 외에도 다른 업종들의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일단 헬스케어 업종이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모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만은 역시 최근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그 제약주들의 어떤 그 신고가 행진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흐름 보면 사실 헬스케어 업종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재료들도 가지고 작년에 일단 업종이 가지고 있는 악재들이 작년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됐다라는 측면, 뭐 약가 인하라든가 예를 들면은 또 이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기에 또 이제 그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헬스케어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분명히 이제는 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해는 또 올라오지 않겠는가. 또 비만을 비롯한 이런 또 신약들이 계속해서 속속 발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노보노 디스크 최근에 이제 상승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일랄릴리도 지금 이제 그 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또 치열한 또 경쟁이 붙는 가운데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제약바이오를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를 꼽자면은 뭐 그러니까 전력기기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저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력에 대한 어떤 쇼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공급을 늘릴 것이며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 이제 원전 르네상스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뭐 핵융합 발전까지도 지금 빨리 끌어다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올해도 이런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주들 여기다 이제 올해부터는 또 LNG 프로젝트가 좀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도 사실 올해부터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올해 이제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올해는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쭉 돌려보니까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대형주, 말 그대로 제약주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미국에도 우리나라 코스닥과 비슷한 이제 바이오텍이 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그렇게 뭐 썩 재미있는 재미가 상황은 없죠. 아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말씀하신 내용에서 일단 출발은 러셀 2000이었는데 네. 러셀 2000도 이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대형 헬스케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에너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빅테크를 만약에 지금 올해 좀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그러면은 바이오 혹은 금융, 네. 아니면 에너지, 네. 뭐 경기 방어주 네.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이게 러셀 2000보다는 다시 또 S&P 500의 대형주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러셀 2000보다 좀 더 확장을 하자면은 결국은 이제 그 테크 일변도의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성격의 변화로 조금 이제 좀 더 큰 그림, 크게 이제 좀 보자면은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종목의 어떤 그 대소를 좀 이제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종에 있어서의 어떤 확장 내지는 변화의 가능성. 말씀하신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흐름을 보면 이제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올해는 이제 바이오텍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어떤 신약의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구체화가 된다라면은 그 부분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역시 올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2025년의 시장이 그야말로 AI를 기반으로 한 M7을 축으로 한 테크주들의 전성기였다면은 26년의 시장은 거기서 조금 이제 확장을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변도가 아니고 조금 이제 어떤 업종의 확장 내지는 그 어떤 시장의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올해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바이오텍 관련돼 가지고 저도 바이오텍을 되게 어찌 보면은 수익률이 워낙 이제 대박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공부를 해보는데 지금 보면은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 번 올라가면 200%씩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밑에 뭐 600% 이런 종목들이 막 보여요. 막 이렇게 세 자릿대 올라가는 종목 네. 이게 1년 동안 움직임이거든요. 네네. 1년 동안 600%면은 지금 시장에서 와 샌디스크가 몇 배를 갔습니다 그러는데 같은 수익률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제도 뉴스가 하나 나왔을 겁니다. 일라일릴리가 유망한 바이오텍을 M&A를 벌인다. 네네. 그 말 그대로 이게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테크도 그렇고 바이오텍도 그렇고 보다 보면은 네. 정말 괜찮은 종목들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애플이라든지 네. 일라일릴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M&A를 하면서 사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기존 주주들은 성장의 끝을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샀다가 저기까지 가겠지 한 5년 있으면 대박 나겠지 그러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 공룡이 와가지고 쓱 이제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요럴 때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매력이 과연 이제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뭐 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결국 이게 지금 뭐 이러한 그 우리가 얘기한 빅파마들의 전략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과거부터 사실 빅파마들은 뭔가 개발하다가 안 되면은 잘하는 데를 사버리는 게 그쵸. 그들은 일반론이었어요 지금까지. 뭐 그거는 제가 뭐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바이오텍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한 10년 동안 적자 보다가 한 방만 터지면은 바로 그냥 뭐 100배 날 수가 있다라는 게 바이오텍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바이오텍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M&A의 어떤 그 이제 도구로 좀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투자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바이오텍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들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어떤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는 분명 우리가 항상 이 어떤 박스 안에 좀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방금 PER로 바꿨거든요. 네. 다 이제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미국 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 네. 개인 투자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논문을 찾아봐야 그렇죠. 된다. 무슨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나온 그런 논문들을 일반인이 보면은 아무리 요즘 뭐 AI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바이오텍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공부하는 포인트가 있을지. 상당히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부분 이게 과연 이제 첫 번째는 정말 이제 임상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어떤 그런 유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저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신약 후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더군다나 기술 수출의 좀 성격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게 과거에는 적어도 한 일상 후반이나 임상 이상 정도를 거친 보통 물질들이 그때부터 이제 기술 수출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이게 보편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개런티 되는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적어요. 왜냐하면은 사가는 쪽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전임상 단계 또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산다는 거는 굉장한 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기술 수출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성격을 좀 뜯어보면은 이런 단계에서 수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이 바이오텍들은 돈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일단 이거 갖다 수출을 하는데 막상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금액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딜레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빅파마들의 전략은 그러니까 이들은 어쨌든 간에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고 어쨌든 간에 사와서 100개 사와가지고 한 몇 개만 성공하면은 본전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스타트업 투자랑 비슷하게 비슷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은 뭐 지금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하자면은 사실은 글로벌 게임사들도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게임 개발사들의 것들 갖다가 그대로 IP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라이센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중에 몇 개만 터지면 되는 거니까 다 이거는 뭐 어느 산업이든지 간에 그런 식의 지금 전략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바이오텍들이 가지는 지금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야말로 정말 이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또 매력은 그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에 한번 또 꽂히시는 분들은 못 빠져나오십니다. 제 주변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한 번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좀 약간 딥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까지 그러니까 이 바이오텍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일반인들은 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낮게 들어가라든지 뭐 ETF로 투자라든지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말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굉장히 좀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한 뭐 30% 현금이다, 70% 주식인데 그 중에서 아주 리스크가 큰 것들을 하나 둘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리스크가 아주 큰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거는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투자가 저는 바이오텍이라든가 또는 바이오텍 말고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바이오 이외의 산업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저는 굉장히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그런 어떤 섹터라든가 종목군은 한두 개는 넣어두는 것도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로 대단한 수익률을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직전까지는 약간 도파민 터지는 템베거에 대한 약간 그런 공부를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은 저희 보아 앵커가 진행할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대표님이 주목하시는 업종 중에 우주항공 섹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IPO도 그렇고 요즘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궁금증이 이 시장에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떤 부분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우주 산업이 탐사를 넘어서 상업적인 이익을 좀 이제 그 창출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진화가 됐죠. 이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이제 로켓의 발사라든가 또는 이제 우주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것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지금 최근에 떠오르는 것들은 뭐 적게도 그 통신 위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국가 주도의 약간 그 올드 스페이스 시대였다면은 이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완전 민간 기업으로 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좀 뉴 스페이스 시대로 좀 이제 정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지금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의 최근 리포트를 보면은 2040년이 되면은 우주 산업의 규모가 한 1,500조 원 정도의 그 크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도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스페이스X에 지금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가 뭐 아시잖아요. IPO면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스페이스X 기업 가치하고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전 우선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산업 자체는 앞으로 그 일단은 지금 위를 좀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쪽은 일단 적외도 통신 위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익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적외도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스페이스X에 따라다니는 최대 논란 중에 하나가 뭐 나사라든지 아니 국방부라든지 네. 이런 미션에 대한 매출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스타링크를 놓고 봤을 때 네. 스타링크의 이제 올해 지금 매출 전망이 126억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돈은 한 20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국방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그 외신 자료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이제 20%니까 한 20조 중에서 한 4조 정도는 이제 어떤 그 국방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밖에 이제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기업하고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또 이제 그 해상에서의 어떤 그런 계약이라든가 또 이제 민간 계약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조를 기록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스타링크는 계속해서 어쨌든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해서 매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고속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사실 스타링크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가 잘 안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러한 그 스타링크, 그러니까 적외도 위성통신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그걸 비싼 돈 주고 왜 하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지금 구독료가 싸게 들어간 데가 한 13만 원, 비싸게 들어간 데가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보통 10만 원대 후반 정도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구독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저는 이 스타링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만은 아마도 이제 향후에 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이렉트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진화가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안테나 안 세워도 되는 기지국 안 세워도 되는 이런 식의 서비스로 진화가 된다라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 쓰다가 이게 필요할 때 되면 이제 바꿀 수 있는 스위칭이 되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어떤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페이스X의 매력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스타링크 기반으로 해서 뭐 글로벌 인통통신망을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군사라든가 뭐 안보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연결되는 확장성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 돌아가서는 이제 지금 로켓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스페이스X가 앞서가는 부분은 재사용 로켓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발사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고 지금 뭐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숫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0조 매출이 예상된다. 네. 라고 해주셨고 근데 지금 상장 시가총액이 지금 1,400조, 1,500조, 네, 맞아요. 2,000조 얘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매출과 시가총액 비율을 PSR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죠. 제가 방금 보니까 지금 팔란티어가 PSR이 108배, 100배 정도 예, 나오고 맞아요. 있는 100배 상황이고 나와요. 팔란티어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스페이스X가 IPO 될 거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관련된 섹터 전반적에 대한 수급이 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저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걱정하는데 왜냐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게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우주항공이 뭐 굉장히 성장 산업이고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창창한 것은 맞는데 이런 스페이스X라는 어떤 거대한 부분이 등장을 해서 자금 빨아들이고 하면은 일종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막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제 그 뉴스에 판다라는 그러니까 세론의 형태로도 어떤 이 산업 자체가 오히려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해서 한 차례 어떤 그런 또 흐름이 좀 지나가지 않겠는가.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사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기대감에 의한 랠리가 아마도 올해 지금 뭐 예상으로는 한 10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우주항공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막상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그때 우리가 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때 이제 좀 더 좋은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도 그런 그 상장 이슈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그때는 좀 상황을 봐야 되는 이런 쪽에 좀 저도 스탠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서 올라온 게 우주항공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수급이라든지 특징이 있는 걸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대장주가 뭡니까? 대장기업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장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장돼 있는 중에서는 저는 로켓랩을 꼽고 싶어요. 로켓랩. 어제도 10% 올랐고 작년 한 1년 동안 120%가 올랐는데 뭐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죠. 뭐 지금 올해 이제 특히 그 뉴트론이라는 중대형 로켓을 본격 가동을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되면은 매출 자체가 한 6배 이상 점프업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올해 가장 그 주가를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한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로켓랩이 지금으로서는 아마 로켓랩이 이미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좀 이 우주항공 쪽에서는 가장 우리가 좀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제 비밀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전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 직전에 로켓랩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 건 알겠는데 스페이스X IPO가 좀 걱정됩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더니 스페이스X IPO 할 때쯤 팔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항상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이 있을 때가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단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건 우리나라 우주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건 지금 뭐 되고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이익이 나는다기보다도 지금 일단 성장성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히는 거고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멘텀이 소멸이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벤트가 끝났을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거를 이용하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대감이 소멸하기 전까지 잘 사고 잘 파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요렇게 프리마켓 뉴욕 1부 이동근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있을 순환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텍이라든지 에너지, 금융, 그리고 끝으로 우주항공까지 지금까지 M7에 치중되어 있던 그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올해를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